예, 안녕하십니까. 오문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클래리티법,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암호자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대략 보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만큼은 굉장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우리가 생기는데,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까지 포함해서 모든 다른 코인들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이게 대체 증권인지 상품인지, 다시 말하면 이 시큐리티인지 커모디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큐리티 같으면은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여기서 규율을 해야 되고, 미국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커모디티, 상품이라고 그러면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여기서 지금 규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 이게 지금 증권인지 증권이 아닌지, 상품인지, 그리고 어디서 규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아직까지도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클래리티법이 이런 것을 어찌 보면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나온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암호자산 시장 자체를 우리가 사전에 사전 분류 체계로 들여오겠다는 거죠.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사후에 이걸 가지고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실제 이런 사례가 XRP에 있어서 있었잖아요. 그죠? XRP가 SEC와의 소송 관계에서 나중에 결국은 XRP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다행히 유리하게 판결은 났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클래리티법은 말 그대로 클래리티라는 게 뭐예요? 명확성이거든.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클래리티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클래리티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어떤 사안을 접근을 할 때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된다. 이 클래리티, 명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명확하냐? 지금까지는 뭐가 명확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리티법은 암호자산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이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일단 가리는, 그래서 증권이게 되면 SEC에서 규율을 하고, 디지털 상품이라면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죠. CFTC에서 규율하게 되는 이런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한 기준을, 지금까지는 기준 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사후에 기준을 정했다면, 지금은 사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해두자 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이 클래리티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법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립토어셋이, 크립토가 시큐리티인지 커모디티인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XRP죠. 우리가 리플이라고 부르던 XRP가 이 발행 단계와 유통 관계,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들고 간 것은 증권성이 없었지만, 이 리플이라는 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기관들에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모하는 식으로 해서 일정 공모해서 나간 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관들에게 나갔던 것은 이거는 지금 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했는데, 대부분은 현재 그냥 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그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 가능성이 만약에 제고가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있던 코인들을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리티법은 어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이죠.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변화는요, 우리가 코인에 따라서 어떤 코인은 증권성이 있고
어떤 코인은 증권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고, 증권성이 없는 코인은 날개를 달 것이고, 증권성이 있는 코인들은 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거 좀 살생부적인 성격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판명이 되면 굉장히 그 규제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그 증권성이 없는 코인으로 보이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은 비트코인이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큰 변화는 사후 규제에서 사전 분류 체계로 바뀐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탈중앙성이 높은 상품, 그게 가장 뭐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발행 주체의 통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 증권, 증권으로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성격을 규정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뭐 XRP처럼 소송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얘는 증권성이 있는 거고 얘는 증권성이 없는 거고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분류가 사전 단계에서 딱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때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코인 중에서 대표적 코인이다. 그래서 뭐 자꾸 회사 이름을 덜먹거려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으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일반 투자자들은 생각할 텐데 삼성전자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런 어떤 그 포지셔닝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제거될 거고 비트코인은 현재도 뭐 지금 블랙락이나 이런 어떤 그 세계적인 투자회사에서 ETF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일부 기관들이 그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증권성이 전혀 없다. 얘는 그냥 상품이야. 디지털 커모디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미국의 그 펜션, 연금들이지, 연기금들이 아마 직접 투자를 들어올 것이다. 지금도 연기금들이 실제로 ETF나 이런 식으로 간접 투자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마 미국의 연기금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발생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트코인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제가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은요, 위기라고 봐야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건 무슨 말이지? 하고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알트코인은 위기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완전히 증권성이 없는 그쪽 자리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제 성격을 규명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도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알트코인이 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그 성격을 규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가장 증권성이 없는 거는 저 왼쪽이라면 왼쪽에는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가장 증권성이 있는 것,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펙트럼이 쫙 놓이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진다는 거는 규제가 심해지는 거니까 그 규제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XRP 같은 경우도 연방대법원 그 어떤 SEC와의 소송에서 만약에 이것은 증권이야 이렇게 돼버렸으면 실은 XRP의 어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엄청 줄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XRP가 지금 충분히 그 한 서너 개 코인의 지위에서, 그죠? 지금 뭐 거의 한 4등 정도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4등 정도 하니까 굉장히 공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리티법은 모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그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그 증권성이 좀 강한 것과 옅은 것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